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료편에서 이제 주로 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손실보상하는 게 나오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 파트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요거는 손해배상이다. 그 앞에 단어, 손해다, 손실이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아니고, 바로 배상이냐, 여기서 요 배상이냐, 또는 보상이냐 하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무한행위, 위법한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위법한 행위다. 그럼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 법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그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겠죠. 고의적으로 했든지, 일부러 했든지, 아니면 했든지, 바로 실수를 했든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의나 과실이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법을 위반해서 국민들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줘서, 그래서 요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국민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주면은 뭐 한다? 배상을 해주죠. 그 다음에 요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 이거는 이제 법에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그 재산적인 손해를 우리가 전보라면 원상회복해 주는 겁니다.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바로 손실보상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상이냐 보상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위법한 행위냐 적법한 행위냐를 가지고 먼저 구별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적법과 위법이라 하는 이와 같은 것과 관계없는 것이 이제 우편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용자 무슨 내용? 이용자 실비지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실비지급은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편 서비스입니다. 우편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못했을 때, 바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는 뜻이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체국에 업무를 위해서 갔어. 그래서 우체국에서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뭐냐면은 대금 교환 우편물을 왔기 때문에 오실 때에 대금 교환 금액 얼마를 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금 교환 여러분들이 금액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로 갔어. 가보니까 신분증을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안 가져갔어요. 그럼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집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신분증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야 된다 합니다. 이거는 처음 올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대금 교환 금액 얼마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갖추고 오라고 미리 얘기했으면은 내가 전혀 이렇게 두 번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바로 불필요하게 한 번 더 우체국을 갔다 와 방문해야 된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EMS 국제특급 같은 경우에 바로 동일인이 한 달에 똑같은 내가 바로 두 번 이상 여러분들이 내 우편물이 망실된 거야. 분실된 거야.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체국에서 서비스가, 꼭 대국민 서비스가 질이 결국 원하는 만큼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줬고 안 줬고 그런 거 관계없이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용자 실비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이 나왔습니다. 예. 이 손해배상은 보세요. 이제 배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손해배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보험 처리를 했으면 보험가액을 가지고 하면 돼요. 손해배상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보험 처리가 되었으면 보험가액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하는데, 근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등기락하는 것을 해야만이 해준다? 손해배상해준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았죠. 그러니까 언제 접수했고, 이게 어느 물류 계통을 통해 어떻게 갔고,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분실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등기 취급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최소한도로 뭐 해야 된다? 등기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동서편물이라든가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이걸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이 손해배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법규에서는 최고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금액을. 그 최고 금액을 우리가 준등기는 5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소편물은 10만 원. 그 다음에 소포편물은 얼마? 5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해서, 최고액으로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실제로 최고 액수가 예를 들어 소포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5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50만 원 이하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손해난 액수만큼만 뭐 해준다?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뭐 한 것? 손해난 액수를 배상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배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지연 배달입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 파손이라 된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손해배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연 배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편물은 원래 배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등기 취급의 통소편물을 보세요. 10만 원이네. D 플러스 5일분부터 해줘. 우편요금과 무슨 등기 취급 수수료를 해준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우편물은 보세요. 접수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3일 이내. 그럼 접수 오늘 했어. 다음 날부터 3일입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3일이게 돼. 오늘 접수했으면 총 4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4일까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배달을 해도 뭐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 플러스 며칠이야? 5일분부터는 바로 일반 배달분부터는 우편요금과 뭐 등기 취급 수수료. 그러면 이제 등기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우편요금하고 등기 취급 수수료를 뭐 했어요? 납부했기 때문에 바로 일반 우편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를 배상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특급이죠. 당일 특급은요, 접수 당일 몇 시까지야? 20시까지죠. 그럼 여기서 봐요. 우리가 만약에 5월 1일 날 접수했다 보세요. 그럼 접수했으면은 이건 5월 1일 몇 시까지야? 20시까지죠. 20시까지 배달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만약에 접수 당일 20시까지 배달했는데, 그날 여러분 2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24시까지 배달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연 배달은 맞아. 그래서 20시까지 배달해야 되는데 20시까지 배달을 못 했죠. 그러면 20시부터 해가지고 24시까지입니다. 요 사이에 배달을 하면은 지연 배달은 맞지만 손해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접수 다음 날이야. 보세요. 그러면 D 플러스 1일이죠. 그럼 D 플러스 1일이면 5월 1일 날 접수했기 때문에 5월 2일이야. 그럼 자정을 넘어서라는 뜻이죠. 자정을 넘어서 그 다음 날 20시까지야. 그 다음날 20시까지 했을 때는 뭐 하고 특급 수수료만 반환해 줍니다. 배상해 준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을. 그 다음에 만약에 보세요. 5월 1일이자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20시까지야. 20시까지 배달하면은 뭐 하고 특급 지급 수수료만 배상하고 또 20시를 넘어가지고 또 배달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합니까? 바로 손해배상액은 우편요금 플러스 그다음 뭐 국내 특급 수수료까지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길특급이죠. 이길특급은 보세요. 접수 다음 날이잖아. 그럼 접수가 오늘 D가 접수일입니다. 그럼 접수 다음 날이기 때문에 D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1일이 돼야 하잖아. 그 접수 오늘이고 그다음에 접수 다음 날 내일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접수 다음 날 2일까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D 플러스 며칠부터? 3일분부터. 그래서 이제 봐요. 5월 1일 날 접수했어요. 그럼 5월 2일 날 뭐 하는 겁니까? 5월 2일 날 배달하면 되죠. 그럼 5월 2일까지 배달하면 되는데, 원래가. 그럼 5월 2일까지 배달을 못 해서, 그럼 5월 3일까지 배달했을 때 뭐다? 이거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월 4일 접수 플러스 며칠이야? D 플러스 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편요금하고 그다음 특급 지급 수수료를 동시에 뭐 해준다? 다 배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통상 우편물이야. 그럼 소포는 뭐를 기준해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야. 50만 원 기준해서. 그럼 일반 소포는 당연히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등기 취급은 보세요. 바로 D 플러스 3일부터 이제 우편요금과 뭐 한다? 등기 취급 수수료다. 이거는
원래 등기소포는 이길 특급이잖아요. 접수 다음 날입니다. 접수 다음 날 배달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접수 다음 날 배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수 다음 날 하루 더 D 플러스 2일까지는 맞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길 특급은 똑같아 하는 거야. 이게 국내 특급에서. 그래서 등기소포는 등기 취급한 것은 이길 특급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 다음 날까지이기 때문에 5월 1일 날 접수했으면 5월 2일 날 원래 뭐 하는 겁니까? 5월 1일까지 배달하면 되잖아요. 그럼 5월 3일까지 배달하면 뭐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그럼 5월 4일부터 배달하게 되면은 바로 우편 요금에다가 그 다음에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소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당일 특급으로 소포를 보냈으면 D 플러스 오늘 여러분이 접수 당일 20시까지 발송하고 20시 넘어서 24시까지는 배달하더라도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접수 다음 날이야. 5월 2일이야. 5월 2일 20시까지 배달하면 뭐하고 특급 취급 수수료만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20시 넘어서 배달해주면은 바로 우편요금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특급 수수료까지를 다 배상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손해배상에서 지연 배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물에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그 작은 갈로 4번에 보세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배달을 보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설 추석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연 배달로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둘째, 혹시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수침 부재 이런 등에 의해서 배달을 성립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뭐 하지 않는다? 바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유실되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연 배달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 중요한 게 뭐냐면 손해배상에서 청구권자가 나옵니다. 청구권자. 이거는 청구권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발송인. 그 다음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누구? 바로 수취인입니다. 여기서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란 말이에요. 청구권자. 요 청구권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국지우편은 다릅니다. 국지우편은 일단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배달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냐면은 발송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냐면 수취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우편은 아니라 국내우편의 청구권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가 된다 하는 겁니까? 발송인이 원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발송인이 혹시라도 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발송인은 뭘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가 누구가 수취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누구가 수취인의 청구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제한 사유를 보세요.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어.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그럼 우편관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편관서가 잘못해야 되는데 우편관서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생긴 손해가 생겨서 예를 들어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김치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담았을 때는 싱싱했는데 그 상온에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 맛이 변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물건의 성질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가 차이가 없어. 만약에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했는데 보니까 외장에서 뜯긴 흔적이라든가 찢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전혀 무게 이상이 없는 거야. 바로 외장에 전혀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의 차이가 없어.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두드려 깨졌어.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편관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또 다 건너줬는데 무겁다고 놓다가 떨어져가지고 깨뜨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바로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난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청구 절차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은 우편물을 발송인이 발송하고 이제 수취인이 이제 수취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은 수취인이 뭡니까? 일단 수취를 뭐하고 거부해야 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달관서에서 이것이 혹시라도 이게 우편물에 이거 사고 접수 내역을 또 신고한다 하는 거야.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혹시 우편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집배원이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운송 과정에서 어디 파손되었는지 이와 같은 등등을 뭐 해야 돼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신고 사실의 검사 보세요. 배달 우체국에서는 손해 사실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집배원 또는 책임자에게 수취 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 이상 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수취를 거부해서 그래서 거부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아까도 했지만 뭐 무게가 이상이 없고 파손한 적이 없고 이러면은 뭐다? 손해배상을 안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말하는 겁니다. 잘 조사를 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뭐 깨진 게 맞아. 파손된 게 맞아.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수취를 거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취 거부를 한 수취인에게 뭐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나오라 해야 됩니다. 나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개봉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우편물을 뭐 하는 거야? 직접 검사해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편물을 일단 수취 거부가 되었고, 그것이 사실상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됐단 말이야. 확인되면은 어느 정도 얼만큼 파손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이다. 그래서 수취 거부자를 15일 이내마다 이걸 우체국에서 불러야 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직접 참관해서 이거를 뭡니까? 개봉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결정할 때 조건 보세요. 일단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 청구를 심사하여 심사할 다음 같다.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 것인지. 이거는요, 이 청구 기한이 있어요. 청구 기한이. 그러면 청구 기한은 이제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하는가? 이거를 청구해야 돼. 그럼 1년이 경과되면은 기한의 도래로서 청구권을 상실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이 발송이나 수취인에게 있는 거나 불가항력적이 아니었는지.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다음에 청구한 것은 아닌지. 그럼 정상적으로 수취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 사람이 혹시 상실한 상태에서 청구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뭐하라 하는 겁니까? 검토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자가 수취인이라면 발송인의 성의를 얻었는지. 그럼 아까 보세요.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성의를 받은 수취인이 청구권자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수취인인 경우는 그 발송인의 성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 즉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를 증빙자료라든가 감정기한 의뢰를 해가지고 배상액을 뭐하는 거요?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배상액을 여러분들이 결정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청구인에게 보내줘. 발송인이면 발송인에게 보내주고 수취인이면 수취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우편물을 우리가 감정기한에 감정해서 의뢰해본 결과 바로 손해배상 금액이 예를 들어 소포다. 그래서 아까 이제 50만 원 최고 상한이라고 했죠? 그럼 50만 원 최고 상한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손해배상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30만 원 결정해다 봅시다. 그럼 이 결정되면 이 결정서를 바로 수취
이게 청구를 한 사람이 발송인이면 발송인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취인이면 수취인에게 이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청구권자가 이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요. 청구 기한은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상 금액이 결정되었어요. 결정되면 결정서를, 결정된 그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가지고 나의 이제 발송이나 수취인이 보내줘. 보내주면 이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요 돈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배상 금액이 30만 원 결정됐단 말이야. 그 결정되면은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우체국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돈을 찾으면 됩니다. 5년 안에. 만약에 5년이 경과되면 이것도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입니다. 30만 원 결정인데 나는 50만 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50만 원을 받았는데 30만 원 결정해 준 거야. 나는 이 결정문을 받고 보니까 억울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요 본인은 50만 원을 원했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30만 원이 결정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뭐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월 이내에 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뭐 한다? 그래서 3개월입니다. 그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배상 금액이 결정되면 결정서라 우편으로 도착한 날로부터 언제 안에? 5년 안에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정 금액에 대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 3개월 이내에 정식 법원에다가 뭐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면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했냐? 이 우편물은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반송불능 우편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여러분이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일부 부품이 파손된 거야. 그러면 그 부품만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비용을 뭐하고 손해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뭐해줄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수취인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일부 배상했을 때는 배상 금액을 배상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은 수취인에게 우리가 뭐냐면은 다시 수취인에게 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액을 손해배상했는 경우는 그 우편물은 뭐하는데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하면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을 했는 경우에 위법했을 때 여기입니다. 공무원이 고의는 일부러 한 거잖아요. 과실은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 중에서 만약 공무원이 중과실이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 그럼 만약 이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을 해서 공무원은 과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과실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공무원이 뭐냐면 이렇게 그 낮에 근무 시간에 음주하서는 안 되는데 음주운전 하다가 뭐 사고를 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 하느냐면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봐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어요. 그 손해배상을 국가가 1차적으로 국민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공무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다시 마락하는 거야. 국고에 손실을 줬기 때문에 당신 재산으로 마락하는, 다시 여기다 채워넣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그냥 일반적인 과실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뭐 했을 때, 고의나 바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을 했을 때는 바로 그 해당 공무원에게 뭐 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손실보상이죠. 그럼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해서 적법한 행위.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요? 우편 차량이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도로가 유실됐을 때 뭐 담당이 없는 이런 논밭이라든가 이런 걸 우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배추밭이 파손된다든가 또는 이제 우편 차량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편물이 좀 흩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길 간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조력 청구를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라든가 또 우편 차량은 뭐 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너갔을 때 또는 뭐 통행료를 내야 되는 이런 뭐 여러분들이 뭐 유료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곳에 바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분명히 우편법에서 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담당 우리 배추밭은 파손되었다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손실보상은요. 보상은 주로 뭐냐면은 그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 사유, 청구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 신청한 건 뭐죠? 요 손실보상의 신청입니다. 신청은 우편집배원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가지고 지방우정청에다 신청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청인의 주소, 성명이라든가 사유라든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적는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뭐냐면은 바로 소속 우체국장이 이 서류에 대해서 의견서를 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배추밭이 파손돼서 그러면 내가 배추밭에 파손된 것을 손실보상 받기 위해서 바로 신청서가 있어. 신청서류에다가 주소, 성명,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손해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할 때에 해당 우체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근데 이 신청 뒤에다가 해당 우체국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우정청장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의견서하고 신청서를 받은 누가? 지방우정청장입니다. 우정청장이 심사를 해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든가 또는 혹시라도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청구인에게 보내가지고 언제 와서 그 진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금액이 결정되면은 이제 이것을 배상과 똑같습니다. 신청은 기한이 있어요. 신청 기한은 바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통행료를 내지 않고 간 날, 아니면 내가 우리 배추밭이 파손된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1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은 그 금액을 5년 안에 말 수가 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액이라든가 손실보상금액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승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바로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3개월 이내에 정식 재판,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나 똑같은 여러분 조건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금액은 현금으로 배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은 무조건 뭐다?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을 지급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아까 이제 이용자 실비 지급은 이거 두 개하고 다르다. 이거는 배상이든 보상이든 간에 내 개인적인 재산에 뭐가 났을 때, 손해가 났을 때에 국가로부터 청구하는 것이고, 이용자 실비 지급은 보세요. 우정서 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나 전부, 실비의 일부나 전부를 뭐하는 거?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치급 뭐 여부, 재산의 손해 유무 이런 걸 따지지 않나 하는 겁니다. 뭐 아까 여러분들 손해 배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 취급을 해야만이 만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대적인 조건을 붙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법과 지급액 보세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구두로 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다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까도 했지만 내가 우체국에 지금 이제 대금교 우편물을 수령해 달라고 우체국에 전화가 왔단 말이야. 가라고. 그때 내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뭐 있기 때문에 그걸 갖추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게 대금교 우편물이 왔으니까 와서 찾아가세요만 한 거야. 그럼 나는 그럼 당연히 가서 그냥 가면 물건 주는 줄 알았는데 돈도 달락하고 신분증도 확인해다고 이게 그럼 다시 집에 가서 돈도 가져와야 되죠. 또 집에 가서 보면 신분증 찾아와야 된다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서비스를 잘못 전달했죠. 그럼 나는 사실 불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세요. 지급 결정 여부와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문서 또는 구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책임자가 신고 내용을 민원 처리 부서를 참고하여 신속히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무기명 신고는 제외한다 하는 거. 다만 보세요. 그 우편 서비스와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는 마하지 않는다. 실비 지급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지나가다 우체국에 들렸어. 그런데 우체국 직원들이 불친절한 거야. 이게 짜증나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실비 지급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한 거야. 방문해서 보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뭐 불친절하다든가 서비스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거는 실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이 보세요. 모든 편에서 직원의 잘못 응대로 인해 가지고 EBS 우체를 방문했을 때는 많은 상당의 문화상품을 준다 하는 거. 이건 뭐 그대로 외워야죠. 그 다음에 EMS입니다. 그래서요, 종취독이나 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우체국에다 종취독 내가지고 내 우편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다 하면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응대를 3일 이상 지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하면은 바로 보세요. 무료 발송권 1회에 얼마? 3만 원짜리. 그러면 국제 특급인 EMS를 3만 원어치 바로 이렇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1회권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망실이 생겨요.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EMS를 이용하는데 내 물건이 유별나게 한 달에 2번 이상 뭡니까? 분실되거나 깨지거나 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무료 발송 1회에 얼마까지? 10kg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이용자 실비 지급은 1회용입니다. 1회용. 1회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kg까지를 무료 발송권이 나왔는데 내가 이번에 우편물 발송하다 보니까 7kg짜리야. 그러면은 7kg짜리 발송하고 3kg 남겨놨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느냐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3만 원가 1회권인데 이거를 돈으로 내주느냐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권입니다. 그럼 1회에 그 무료 발송권을 거기다 첨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첨부를. 그래서 첨부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1회 발송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이렇게 다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이제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이용자 실비 지급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밖에 청구와 계약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뭐냐? 바로 국내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하는 게 나오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보세요. 내가 이제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보세요. 내가 수취인의 주소입니다.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걸 내가 모르고 발송한 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 수취인의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또는 성명을 수취인의 성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을 내가 발송할 때는 필요한다고 해서 이게 발송했는데 발송하고 나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우편물을 뭐 해달라고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청구? 반환 청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물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주소 성명을,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우편물 자체를 뭐 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세요. 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편물이 이제 있을 때에 이제 보내는 사람하고 이제 받는 사람이죠. 이 받는 사람이 이제 주소 성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하고 성명 변경을 청구할 때, 이때 수취인은 뭐만 변경할 수 있냐면은 주소 변경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송인은 이제 보내는 사람이죠. 발송인은 수취인의 주소하고 성명을 말할 수가 있고, 다 변경 청구할 수가 있고, 수취인은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주소 변경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를 보세요.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 그 우편물에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발송하고 난 다음에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우편물을 뭐 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일단, 처리 요령과 청구의 수리해 봅니다. 이거를 이제 청구했다가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편물이 배달 완료된 겁니다. 배달 완료된 경우에 이건 뭐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실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청구를 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 주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예? 또는 반환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정당한 청구권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주소가 변경된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체결되어 있는 발송 준비가 다 돼가지고 완전히 묶어놨는데 와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 해야 된다 보세요. 일단 청구인의 정당 여부는 발송인인 경우에는 바로 증명서라든가 신분증,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고, 수취인의 경우는 증명서라든가 신분증, 배달 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 도착 통지서 등으로 뭐 한다. 이게 정당하게 바로 그 변경 청구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뭐해라? 확인을 하라. 그 다음에 청구 가능 우편물이 보세요. 발송인의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의 경우 내용 증명 우편물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봐요. 내용 증명 우편물이다. 이건 여러분 앞에서 배웠어요. 내용 증명 우편물은 여기 있는 주소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의 주소하고 뭐 이러면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용물에 있는 주소 성명과, 그 다음에 봉투에 써 있는 주소 성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봉투에 있는 주소 성명을 변경한다면은,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뭐 돼야 됩니까? 내용물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용 증명 우편인 경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예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주소를 다 같이 바꾸든지, 아니면은 여기 주소를 변경하고 안에 있는 뭡니까? 내용물을 다시도 같이 변경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 경우에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등유편물 중에서 관련 고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특별 송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꼭 외워야 돼요. 바로 뭐, 특별 송달, 내용 증명, 선거 우편,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우편물 종주도 저것이 이미 배달이 완료된 우편물입니다. 이와 같은 우편물은 주소 변경 청구가 왔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람이 주소 변경 청구가 왔다 하더라도 주소 변경을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든가 특별 송달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아예 뭐가 안 됩니까? 아예 주소 변경 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우편물이란 말이야. 이 우편물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 우편물이 배달 교부돼서 보세요. 배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미 그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하려고 많은 다 싸가지고 순로대로 다 해놨는데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끌러가지고 새로 수정하면 다른 업무 수정에 지장이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 우편에 이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해 줄 수 있는 우편물이면 수정해주고 수정해 줄 수 없는 경우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
그 다음에 우편물이 이미 발송되었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된 경우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배달을 가는 집배원들이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걸 수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한 시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수리하든지 아니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하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내용은 다른 우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지장이 없는 상태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가 접수됐을 때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거. 수수료 보세요. 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 성명 변경 우편물에 반환은 집중국으로 발송하기 전에 무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발송 우체국에서 집중으로 가기 전이야. 그 발송 우체국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바로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료로. 두 번째, 바로 우편 집중으로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접수 우체국에서 우편 집중으로 가서 다시 여러분 거기에 수정한다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일반 우편물은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을 받아야 돼요. 수수료로.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은 등기 취급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단은 뭐냐면은 접수 우체국에서 집중구로 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수정하더라도 뭐다. 이거는 무료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구로 갔을 때는 일반 우편물은 뭐하고 기본 통상 우편요금 330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은 등기 취급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은 등기 취급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것. 예.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참고표를 봐. 1번 위에 등기 수수료입니다.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각국 내의 주소 변경 시는 기본 통상요금. 그러니까 원래 등기 우편물은 집중으로 갔단 말이야. 집중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은 등기 취급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부과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체국이 배달 우체국하고 동일 우체국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 통상요금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총괄 우체국 변경 내 청구 시는 무료다. 그건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수취인 청구의 주소 변경입니다. 그럼 이거는 동일 총괄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취인이 주소가 바뀌는데 같은 그 안에 그 총괄국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집으로 이사 갔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바로 무료로 해준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뭐냐면은 보세요. 우편물의 처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는 이거 하면 돼요. 주소가 있으면 두 줄 끄면 됩니다. 주소 끄고 하면 돼요. 여기에 변경된 새로운 주소를 하면 돼요. 적으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을 반환 청구할 때입니다. 반환 청구입니다. 그거 봐요. 접수 취소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 취소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우체국에서 접수 우체국에서 바로 접수 취소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보세요. 우편물 수납 요금을 반환해주고, 그러면 쉽게 해서 내가 접수 우체국에서 바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내 우편물을 반환해 받은 거야. 그러면은 그 우체국에서는 아직 다른 데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 받은 우편 요금을 나한테 내준다 하면 반환해주고 라벨 정지를 회수하면 된다 합니다. 예. 두 번째, 반환 청구에 준해서 처리하라.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반환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반환을 했을 때는 라벨 정지 회수가 필요 없고 우편물만 반환하고 요금은 뭐 한다? 미반환한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일단 우체국에서 접수 취소가 되면은 그냥 그 우편 요금을 내준다 하는 거야. 이미 다른 데 갔던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 청구하는 것 같으면 우편 요금은 뭐 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접수를 했다. 접수 우체국에서 바로 거기에서 뭡니까? 우편물을 내가 반환받아갔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 요금을 우체국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다시 반환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접수 취소가 아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갔다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우편물은 반환해주되 요금은 뭐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까?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거. 요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달 완료 전이라든가 배달 준비가 완료 전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달 준비라든가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는 이제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 선을 긋고, 그러면 변경 전에 그 주소 줄 거면 됩니다. 줄 긋고 말하는 거야. 새로운 주소로 여러분들이 만다. 이것을, 적어가지고 이것을 발송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청구죠. 우편물에 반환 사유를 적은 쪽지를 붙여서 발송일에 뭐 해주라 하는 거, 반송해주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환해달라 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해서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것이 바로 우편물에 대해서 주소 변경,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편물의 그 보관 우측 변경이라든가 기타 사삼 이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